아, 우선 그 대담자들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호라고 합니다. 오늘 대담 내용과 관련해서 제 양력을 약간 말씀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런 배경으로 지난 5월 달부터 서울대학교에 지속가능발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 소장직을 맡고 있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과 관련된 주제들을 공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같은 ICT 기술의 확산과 성장을 돕고 또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ICT로 더욱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ICT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을 정부랑 같이 작업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지구를 위한 인공지능의 역할인데요. 녹색기술센터에 전문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후기술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 교수님과 같이 좋은 말씀 나누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금방 제가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아마도 지속가능 발전 영역과 관련돼서 연구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최근에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이 오늘 행사가 AWC 행사가 첫째 날의 주제가 그 지속가능 발전 SDG와 AI 전체 그 주제는 AI인데 이제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면 AI가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거든요. 더 전에 한 몇십 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AI 하면 다들 이제 인공지능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들이 SDG 지속가능 발전과 네,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SDG는 사실 저 같은 연구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친숙한 개념이긴 한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소개를 뭐 제대로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인데 그 유엔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토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는 공식적인 장은 사실 거의 유엔이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SDG 전에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MDG라고 그러는데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그러는데 MDG는 기본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몇 가지 목표들 중요한 것들은 사실 그 가난이나 기아나 이런 것처럼 후진국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큰 문제였던 뭐 에이즈나 이런 그 질병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는 노력을 가지고 유엔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MDG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그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목표 기간은 그 2016년부터 그 향후 30년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리스트해 보자. 그래서 유엔에서 그 목표들을 가지고 나열을 하면서 그 중요한 거는 그런 17개의 목표가 있고요. 여기서는 MDG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그 MDG는 주로 후진국 위주로 가난을 절대적인 가난을 좀 없애보자라는 것이었는데 SDG는 그거보다 약간 진전된 형태로 물론 그런 기아나 그런 것들도 없애야 되겠지만 환경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 그런 걸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목표 저희가 이제 목표를 17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뭐 17개를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 1번이 이제 그 기아입니다. 가난 뭐 이런 것들을 빈곤 이런 것들을 해서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들은 약간 추상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 1이 빈곤을 없애는 건데 세부 목표는 거기 따라서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은 현재 2030년까지 그러니까 빈곤의 정의를 하루에 US 달러로 1.25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를 종식시키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자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숫자들을 가지고 확인할 거냐. 그런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를 보기 위한 지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DG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그 오늘 SDG와 AI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세부 지표들을 실제로 뭐 선언적인 것만 해서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적으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지표 생산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이나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온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사실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그 팬데믹이 일상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그 인류의 모습에서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뭐 서스테이너블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그래 AI의 역할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SDG의 큰 목표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상황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반드시 접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대비에 있어서 코로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고 그것들이
AI의 활용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의 예상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 들어보니 아마도 지구라는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SDG가 태동한 것 같고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는 와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시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뭐 최근에 어떤 자리를 가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 초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변화, 일상적인 변화부터 뭐 사회적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SDG의 목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의료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작년 되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전개가 되니까 당연히 그 교육하는 방식을 직접 대면 교육에서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제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경우에 그 인력을 대체하는 그 자동화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마 여기 뭐 모든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체감하고 계신 게 온라인을 통한 뭐 여러 가지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소비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그런 것에 따라서 뭐 배송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인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가상현실 속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여가 문화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현상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살펴봤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변화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 빈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한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더 놓이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1998년 이래로 전년 대비로 증가세로 돌아선 뭐 수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전염병 방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웰빙 이런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제 영유아 사망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성장의 문제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비교적 팬데믹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하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영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역이 아마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 소비와 생산에 관한 부분,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뭐 에너지, 뭐 그다음에 해양이나 육상 생태계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 코로나 팬데믹과는 별도로 최근 10년 사이에 그 지구의 온도가 급속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간의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있어서 성과를 좀 보이는 듯 싶었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과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쇄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애당초 이게 목표 설정이 좀 의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라고 지적한 그런 것에 더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작성 이런 작업에 차범위를 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는 이 단순한 변화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환이 필요한 아젠다 중에는 뭐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그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여태까지 연구와 활동을 지내 오셨으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라든가 기후 이런 쪽에 그 팬데믹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부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장기 플랜을 세울 적에 SDG를 세울 적에 코로나 이런 거는 전혀 저희가 고려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특히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IT 기술이 억지로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IT에 계신 분 말씀은 우리가 2년 이룰 거를 2달 만에 이룬다. 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이란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뉴딜은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 격차 해소 이런 측면에서 경제 계획으로 이렇게 도입되었지만 현재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린 뉴딜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예산이 지금 편성된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이 탄소에 기반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대한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류가 대부분 현재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환경 그리고 친화적인 도시의 건설 이런 그것을 위한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지금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녹색 산업과 혁신에 대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약간의 그 비전과 창조력을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한국형 뉴딜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그 기후변화 담당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그린 뉴딜
주요 5대 분야를 뽑았는데요. 거기서 뽑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그 AI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물 관리죠. 상하수도나 이런 시스템도 AI를 접목하면 지금 저희가 절대적으로 쓰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효율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AI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꼭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국토 생태계 녹색보건이나 녹색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과 함께 더 강조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인데 아무래도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문 분야가 훨씬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박 본부장님께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위기 대응을 위한 그 전략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그린 뉴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상호 봉환적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중요성 때문에 뭐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지털과 그린을 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연방 정부가 큰 재정 투자를 통해서 그 사회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그 오래된 인프라들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럽연합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린 쪽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린 딜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린 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그 데이터 또 디지털 전략 이런 것도 유럽연합이 추가로 이제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디지털 쪽에 특화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 그린 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영역의 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그린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년여 정도 한국판 뉴딜을 수행하면서 뭐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 이런 것에 관련돼서 부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는 그 그린과 관련된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들을 추가를 했는데 아마 그린 뉴딜에는 대표적인 것이 탄소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 과제로 들어와 있고요. 또 디지털과 그린을 서로 융합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 대표 과제라고 해서 시그니처 과제가 한국판 뉴딜 1.0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결합하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과제가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를 그린화한다든가 뭐 생산 그 산업단지 같은 것들, SOC 같은 것들을 스마트화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근간을 보면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들이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위기 극복 그 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 영역이라든가 환경 기후 분야에서 볼 때 인공지능의 적용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좀 초기 단계이고 좀 부진하다고 보여질지 몰라도,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마도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쪽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적용과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뭐 거의 공상과학 수준의 이야기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미치는 대부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저희 환경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격차의 해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위기가 왔을 적에 그 위기가 미치는 영향, 저희는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 영향이 동일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을 우리가 취약 그룹이라고 하죠. 취약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측면에서도 그 취약군을 잘 찾아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효율적일지, 인간의 그 가이드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AI로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 뽑았더니 백인들만 뽑는다라든지, 신용 검사를 했더니 흑인들만 나온다든지, 이런 예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서는 그런 가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AI라는 게 컴퓨터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새 클라우딩이나 대규모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그 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하면 사실 하나의 지구를 위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AI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참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거 채굴할 적에 중국에서는 금지시켰다 그러고 막 그런데,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그 사용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 걱정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논문,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네, 하나에서 그 SDG 아까 말씀드린 세부 타겟들 중에 AI 기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전체 지표 중에 79% 정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중복답도 있어서 100%는 넘어가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한 35%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79%, 35%니까 대부분 AI 기술이 우리 그 SDG의 긍정적인 쪽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 사회, 경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봤을 적에 긍정적인 부분은 환경이 93%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AI 기술은 환경, 사회, 경제로 나눴을 적에 환경 부분에는 그래도 제일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방향은 아까 전체 다 합쳐서 35%라고 그랬는데 사회 부분에서는 그게 38%로 제일 높았습니다. 아까 제가 형평성, 격차 얘기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는 AI로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여러 가지 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또 그 위험성이 있고 이런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리스크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리스크 이외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뭐 보안에 대한 거죠. 개인 정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모델링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델링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그 예측의 실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얘기되는 얘기지만 이제 자동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코노믹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적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목적 함수를 잡을 적에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제적인 거로만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제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 가치로만 하게 되면 이 생태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저평가돼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거나 낭비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적에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 그런 윤리적인 리스크, 윤리를 우리가 AI에게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테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크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 학계에서 얘기되는 큰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예제가 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또 우리가 나가는데 중요한 점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한 적용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역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예. 아마도 실제로 여러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식량 문제에 관련돼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작물의 현황 같은 것들이 어떠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기후라든가 환경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실 기후라든가 환경의 본질적인 모습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 개인들이 소비 활동을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술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또 유해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또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역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 주시는 과정에 인공지능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 사용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고 주셨는데 사실 2010년하고 최근을 비교하게 되면 이런 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정보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한 10년 사이에 한 1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대체로 한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총량은 증가를 했지만 사용 효율, 이용 효율은 굉장히 이용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것 이외에 클라우드라든가 또 초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므로써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이제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기술 발전을 좀 더 이루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마무리로 뭐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면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급속한 노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도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주안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해보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케어 기버죠. 요양보호사들, 이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시스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도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요양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급격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통섭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잘 안 돼 있어서 통섭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인류 그리고 전체 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어프로치가 제일 가능한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위해서 너무 그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욕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문제님도. 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또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면 뭐 생각보다는 그 효과는 키우면서 우려는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질문 주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격차 문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였다고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특정 계층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포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뭐 그런 디지털 기기라든가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물리적인 시설, 장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